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할머니입니다. 이 나이가 돼도 달라지는 게 별로 없네요. 하루하루 시간이 가기만 바라며 버티고 사는 게 똑같아요. 아침에 눈 뜨면 일하러 가야 하고, 귀찮아도 끼니 챙겨 먹어야 하고, 퇴근하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가 씻고, 안 졸려도 자고, 나이를 먹어도 달라지는 것 없이 그냥 매일 똑같아요. 힘들고 지루하기만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저는 노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경기도지만 자가 아파트도 하나 있고 이혼한 남편한테 받은 위자료도 있어요. 거기다 현재 일도 하고 있어서 돈 걱정은 안 합니다. 단지 하나 걱정이 있다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이 걱정이에요. 아들놈은 올해 나이가 30 중반에 결혼도 하고 자식도 있는데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서 철없는 짓만 하고 다녀요. 결혼도 철없을 때 했어요.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놈이 어느 날 갑자기 만나는 여자가 임신을 했다면서 결혼을 해야겠다고 해서 한 거예요. 직장도 없는 놈이 말이죠.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속이 뒤집힙니다. 며느리 될 애는 대학도 안 나와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나 하고 있었고 아들놈은 대학도 복학 안 하고 하는 일은 없었으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결혼해서 애를 키우겠다는 건지 답이 없었죠. 그때 이혼하고 처음으로 제가 먼저 남편에게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아들 때문에 속상하다고요. 사실 이혼하고 남편은 저를 자주 찾아왔어요. 아들을 보러 왔다는 핑계로 와서 실수라고 제발 용서해달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남편에게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라 받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대로 두 집 살림하다 걸린 건 그때가 처음이었지만 사실 그 전에 사업한다는 핑계로 거래처 사람들이나 친구들이랑 술집을 다니며 접대받은 일은 일일이 제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수도 없이 많았거든요. 저도 나름 참다 참다 이혼한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남편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용서해달라는 말이 전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상하게 남편 생각이 절실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아들 인생이 이렇게 된 건가 싶은 마음에 자꾸만 자책을 하게 돼 힘들었죠. 누구라도 제 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에게 연락하길 잘한 것 같아요. 저에게 걱정할 거 없다고 본인이 다 알아서 하겠다고 힘을 실어주더라고요. 사실 남편에게 연락하기 전에 고민하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혼자 화도 냈어요. 아들이 남편을 닮아 벌써부터 여자를 좋아하는 건가 싶어 괜히 남편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과 통화한 이후엔 마음이 괜찮아졌습니다. 남편이 별일 아니라면서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하는데 왠지 저보다 훨씬 어른 같더라고요.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든든하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아들 결혼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다 보니 상견례부터 결혼식까지 애 아빠가 필요한 일이 많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알아서 참석해주고 도와주니 고마웠습니다. 더군다나 아들이 갑작스레 결혼을 하게 돼서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었는데 남편이 먼저 아들 신혼집은 사주겠다고 해서 한시름 놓았죠. 그 전까지는 제 아들 실수로 남의 집 귀한 딸 앞길을 막는 것 같아 사돈댁 볼 낯이 없었는데 그래도 경제적인 부분이나마 남편이 도와줘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단지 문제는 제 아들이랑 며느리예요. 어린 나이에 못 모를 때 부모 도움받아 결혼해서 그런지 애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도 세상 물정이라고는 몰랐어요. 둘 다 나이가 어리고 제대로 된 직장이 없는 상태로 결혼해서 애까지 가졌는데도 아들놈은 직장을 구할 생각을 안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다 보다 답답해서 제가 아들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너는 이제 처자식이 있는 몸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놀고만 있을 거야. 뭐라도 해서 처자식 먹여 살릴 생각을 해야지. 나라고 놀고만 싶겠어? 취직이 안 되는 걸 어떡해. 엄마 같으면 대학 졸업도 못한 고졸을 누가 써주겠어. 그냥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아버지 회사에 자리 하나 만들어달라고 하면 안 돼? 아니면 가게 하나 내달라고 하든지. 결혼식에 신혼집에 남편 도움으로 호화롭게 시작을 했더니만 이 자식이 자기가 무슨 재벌 2세라도 되는 줄 아는 건지 철딱서니 없는 소리를 했어요. 제대로 된 직장도 다녀본 적 없는 게 아버지 백으로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너희 아버지 회사 신입사원들 조건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서 그래? 대학도 제대로 안 나온 게 자리는 무슨 자리야? 엄마는 쪽팔려서 너희 아버지한테 그런 소리 못해. 마지막 자존심이라는 거 아세요? 남편과 이혼하고 그 집을 나올 때 아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저 나름대로 다짐한 게 있습니다.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 보란 듯이 아들 하나는 번듯하게 키우겠다고요.
그래서 이혼하고 나오자마자 악착같이 공부해서 법률 사무관이 됐습니다. 흔히들 변호사 사무실이나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관 같은 거요. 변호사나 세무사도 아니고 그 밑에서 비서일 정도 하는 거라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 번 돈으로 아들도 키우고 저축도 하며 열심히 살았어요. 60이 넘은 지금까지 일하고 있기도 하고요. 저 나름대로는 아들 대학까지 잘 졸업시켜 취직까지 시킨 다음 남편 옆에 짜잔하고 보여줄 생각이었는데 아들 녀석이 영 도와주지를 않았습니다. 스스로 먹고 살 생각은 하지도 않고 이제 아예 자기 아버지한테 빌부터 살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걱정하지 마. 엄마가 못하면 내가 아버지한테 연락할게. 엄마 아빠 이혼하고 몇 년을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자란 내가 불쌍해서라도 아버지는 나한테 다 해줄 거야. 아들 놈은 고생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런지 부모한테 도움받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거기다가 툭하면 본인이 한참 예민했던 시기에 저랑 남편이 이혼해버려 본인이 너무 힘든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징징거렸어요. 저랑 티격태격 싸울 때도 툭하면 제가 이기적으로 남편이랑 이혼을 해버리는 바람에 자기가 심하게 방황을 했다면서 그래서 공부도 못하고 대학도 좋은 대학을 못 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죠. 사실 아들 말이 전부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부모로서 미안하기는 해요. 남편이랑 저는 애 중학교 때 이혼을 했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아들에게 미안한 게 아들이 저에게 제발 이혼만 하지 말아달라고 매달리고 말렸습니다. 엄마, 진짜 이혼하려고? 엄마 이혼하면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래? 거기다가 아빠한테 나도 데려가겠다고 했다며? 돈도 못 버는 엄마가 나 데려가서 먹여 살릴 수 있어? 우리 그냥 아빠랑 살자. 나 아빠랑 엄마랑 다 같이 살고 싶어.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것도 새파랗게 어린 비서랑 저 모르게 1년이나 살림을 차리고 살았습니다. 당시에 그 사실을 알게 돼서 저는 반정신이 나간 상태였어요. 오로지 남편과 이혼하고 이 집에서 벗어날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당연히 제가 키우려고 했고요. 남편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들을 사랑한다고 해도 가정을 깬 장보님에게 아들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아들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남자로서 존경하는 아버지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걸 한참 예민한 시기에 아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들에게는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하는 거라고만 둘러댔더니 아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내 원망했어요. 결혼하고 가정주부로만 살았던 제가 갑자기 이혼하고 남편과 헤어지면 당장 자기를 어떻게 키울 거냐면서요.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엄마 이래봬도 19살 때 가장으로 살았던 사람이야. 너 하나 먹여 살리는 건 일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네 아빠한테 위자료랑 양육비도 잔뜩 받을 거니까 네가 돈 걱정할 일은 없어. 그때까지 부족한 것 없이 여유롭게만 살았던 아이라 그런지 엄마 아빠가 이혼하게 되면 본인이 살았던 환경과 많이 달라질까봐 걱정이 되나 보더라고요. 엄마로서 아들이 한참 사춘기 때였으니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난 아빠랑도 살고 싶은데. 아들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중학생이라도 아직 아이인데 부모의 이혼을 받아들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아무리 자식이 중요하다고 해도 저로서는 바람핀 더러운 남편과는 하루도 같이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혼했습니다. 아들뿐만이 아니라 친정부모님도 형제도 다들 이혼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저는 이혼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 40대 초반이었어요. 그 나이에 남편 없이 어린 아들까지 키우며 혼자 어떻게 사냐고 바람이든 뭐든 그냥 한번 눈 딱 감고 참고 살라고 했습니다. 애를 위해서라도 그냥 참으라고요. 하지만 저는 누가 뭐라고 하든 다 뿌리치고 이혼했어요. 그때까지 살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한 게 그 무엇도 없었지만 이혼만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싶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남편의 바람에 눈이 획 돌아서 배는 게 없었어요. 이혼이라는 게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돈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뭐가 무섭나 싶었죠. 물론 생각보다 세상이 만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혼하고 나오자마자 뭐라도 해보겠다고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었는데 나이도 많고 마땅한 이력도 없는 저를 어디서도 원하지 않았어요. 쉽게 면접이라도 보러 오라는 연락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다. 공부라도 한 겁니다. 나이가 많아 공부하기엔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당시에 저에게는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달마다 위자료를 보내줘서 아이를 키우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그마저도 끝날 텐데 그 이후엔 오로지 엄마인 제 힘만으로만 살아야 하니 안정적인 직장이 저에게도 꼭 필요했죠. 그렇게 몇 년을 공부만 하고 일만 하며 앞만 보고 살았습니다. 바쁘고 힘들어도 참을 수 있었던 건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살다 보면 자연스레 아들도 잘 자라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들을 그냥 너무 애로만 키웠나 봐요. 자기 스스로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도무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이대로 뒀다간 정말 남편에게 찾아가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할 것 같아 아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아버지가 너 결혼할 때 이만큼 도와준 것도 할 만큼 한 거야. 그러니까 행여 회사니 가게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부모한테 도와달라 말라야. 이제 장가도 갔으니까 엄마도 너한테 신경 안 쓸 거야. 하루빨리 일이나 구해. 아들 결혼식 때는 어쨌든 아들 아버지이니 이래저래 도움을 받았지만 저는 남편과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앞으로 쓸데없는 일로 절대 아버지한테 연락하지 말라고요. 안 그래도 아들 결혼식 때문에 몇 번 봤다고 슬슬 또 친한 척을 하며 자꾸만 연락을 해오는 게 저는 불편했습니다. 거기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연락하는 것도 자존심 상하고요. 저는 저대로 남편 없이도 잘 살고 있으니 아들 녀석도 알아서 잘 사는 모습을 좀 보여주길 바랬어요. 제 기대와 달리 문제는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제 욕심인지 몰라도 아들이 좀 모자라면 며느리라도 똑똑하면 좋았을 텐데 며느리라는 애는 아들보다 더 철이 없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대학도 안 가고 그냥 집에서 놀면서 아르바이트만 간간히 하다가 애를 가져서 결혼한 건 진작 알고 있었는데 며느리로 한 가족이 되고 나니 애가 그냥 철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개념이 없더라고요. 처음에 임신했다고 며느리로 들어왔을 땐 가족이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생겼으니 그냥 좋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까이서 자주 보다 보니 친해지기는커녕 더 불편하고 멀어지기만 하더군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임신한 며느리가 안쓰러워 쉬는 날 가끔 반찬을 싸서 가져다 주고 서울에 갈 일이 있을 때마다 음식을 포장해다 가져다 줬어요. 마음 같아서는 애들 둘 다 나이도 어리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니 뭘 좀 배울 때까지는 집에서 데리고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요즘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겠어요. 그런 소리 했다가는 괜히 시작도 전에 며느리와 사이가 틀어질까봐 꾹 참고 먹을 것만 자주 날라다 줬습니다. 그런데 아들네 갈 때마다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손주가 태어나고 나서는 아들도 철이 좀 들었는지 일을 구해서 나간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애들이 생활하는 걸 보니 사치스러워도 너무 사치스러웠습니다. 직장을 구한 지 반년도 되지 않아 며느리가 차를 한 대 뽑았어요. 손주 데리고 다니니 힘들다고 차가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하더니만 비싼 수입차를 샀더라고요. 거기다가 며느리가 들고 다니는 가방부터 해서 입고 다니는 옷들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명품에는 전혀 문외 아닌 저도 알만한 명품을 며느리가 들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보다 뭔가 이상해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직장을 구했길래 씀씀이가 이렇게 크냐고요. 그러자 아들 며느리가 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지호 오빠가 말 안 했어요? 저 지호 퇴근하고 나서부터 아버님께 따로 용돈 받고 있는데? 뭐? 용돈이라니. 지금까지 너희 나 모르게 네 아빠한테서 돈 받고 있었던 거야? 아이 엄마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라 아빠가 지호 예쁘다고 먼저 주겠다고 한 거야. 굳이 주겠다는데 마다할 이유는 없잖아. 이것들이 도대체 언제부터 둘이 작당을 한 건지 전 남편한테 용돈이라는 명분으로 생활비를 받고 있었더라고요. 심지어 아들이 직장을 구했다는 건 다 뻥이었어요. 전 남편한테 돈을 받았다고 하면 제가 화를 낼 것 같으니 그 사실을 숨기려고 일을 구했다고 한 거더라고요. 뭐야? 너희들이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그 인간이 돈을 보내? 너희 제정신이니? 너희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아버지한테 돈을 받아?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말이 황당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저히 아들이고 며느리고 하는 말을 믿을 수 없어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남편한테 직접 들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전 남편이 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손주가 태어나고 얼마 뒤 아들하고 며느리가 전 남편 회사에 찾아가 몇 번이나 같이 밥을 먹었대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아들이 제대로 된 직장도 없고 취직도 못해서 힘들다고 하소연을 했답니다.
남편 성격에 이혼하고 몇 년 동안 못 본 아들이 처자식도 있는데 취직도 못하고 가장 노릇도 못하는 소리를 들었으니 꽤 놀라고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에서 본인이 용돈을 매달 주겠다고 한 거죠. 애들 나이가 몇인데 당신이 용돈을 줘. 아버지면 아버지답게 취직을 못하면 당장 나가서 일부터 구하라고 혼을 했어야지.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럴 자격이 있나. 나는 계속 용돈 줘도 상관없어. 아버지라고 해준 것도 없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남편도 아들도 며느리도 누구 하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남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들이랑 며느리 하는 짓이 밉살스러워서라도 괜히 남편에게 더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은 아버지로서 해준 게 없으니 돈으로라도 보상하고 싶다고 했어요. 이 상황이 저는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는데 다들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죠. 거기다가 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했어요. 엄마,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아버지랑 다시 합치면 안 돼? 아니, 보니까 아버지도 혼자라 외로운 것 같던데 둘이 같이 살면 좋잖아. 아들은 제 속도 모르고 다시 자기 아버지랑 합치라고 했어요. 나이 먹고 혼자 사는 아버지가 불쌍하다고요.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너희 아버지 와이프는 없어도 여자친구는 수두룩해. 괜한 소리 하지 말고 제발 네 앞가림이나 하면서 살아. 제 아들놈이지만 한심해 죽겠습니다. 30이 넘어서도 도대체 엄마 마음이라고는 몰라요. 남편은 저나 아들 앞에서는 자상한 아버지이자 남편처럼 굴지만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남편은 저랑 이혼하고 난 뒤 재혼은 안 했지만 그 후로도 연애를 얼마나 했는지 유명하더라고요. 60이 넘은 나이에도 말로는 친구라지만 주변에 만나는 여자도 꽤 많은 것 같고요. 만약 남편이 전과 달라졌다고 해도 다시 만날 생각이 있는 건 절대 아니었지만 남편은 변한 게 없었어요. 여전히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인간이었습니다. 제가 가끔 아들리로 연락을 하면 꼭 주변에 여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재벌을 개 못 준다고 여자가 한둘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면 아들 이야기를 하다가도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고 싶어졌어요. 제가 이 나이에 전 남편에게 아들 얘기해서 뭐하나 싶어서요. 차라리 안 보고 살 때가 나았지. 손주가 태어나고 나서 돌잔치다 뭐다 해서 아들이 자꾸만 전 남편을 초대해요. 그렇게 한 번씩 만나다 보니 괜히 더 화가 나고 심란하고 그러더라고요. 혼자 사는 게 한 번도 쓸쓸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는데 꼭 전 남편을 만나고 오면 괜히 더 외롭고 그랬습니다. 제 인생이 원래 이래요. 누구 하나 제 편이 없고 항상 혼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같은 딸인데도 부모님은 저보다 동생을 더 예뻐했어요. 저에게는 국민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뭐든 혼자 다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학교도 혼자 가라, 밥도 혼자 챙겨 먹어라, 잠도 혼자 자라. 하지만 동생은 학교에도 데려다주고 밥도 챙겨주고 잠도 어머니와 함께 잤습니다. 심지어 저에게는 용돈이라고 돈 한 번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여기저기 일을 하고 다니며 제가 쓸 돈은 제가 벌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어디서 돈이 나는지 친구들이랑 간식도 사서 먹고 연필이며 스케치북도 떨어지지 않고 항상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동생에게 돈이 어디서 났냐고 물으면 아버지가 주셨다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워낙 차별이 익숙했던 저는 그럴 줄 알았다 싶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한 번씩은 억울해서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왜 나는 동생같이 똑같이 안 해주냐고 나도 용돈 받고 싶고 어머니랑 같이 자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울고 불고 해도 부모님은 오히려 저를 나무랐습니다. 언니가 돼서 왜 그러냐고 철이 없다는 소리만 들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공부는 제가 더 잘했는데도 대학은 동생만 보내줬어요. 제가 대학에 가겠다고 했을 때는 여자애가 무슨 대학이냐고 집안 사정 생각해서 취직부터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제가 벌어온 돈으로 과외도 시켜주고 대학까지 보내줬어요. 억울하고 속상해서 부모님께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 어머니 아버지는 저를 독하고 유난한 애로 여겼습니다. 계집애가 저렇게 드세서 나중에 누가 데려갈지 고생 좀 하겠다. 누가 아니래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한테 주는 것도 저렇게 아까워하니 앞으로 우리 죽으면 자기 동생이나 챙기겠어? 내가 쟤를 챙기긴 왜 챙겨? 엄마 아빠가 그렇게 끼고 키웠으니까 앞으로 평생 끼고 키워야지. 에휴, 저 독한 년 말하는 것 좀 봐. 아주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게 생겼다니까. 어릴 때부터 좋은 소리라고는 못 듣고 자라다 보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아니면 내가 이 집의 친딸이 아니기라도 한 건지 의심까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평생 외로웠어요.
그래도 결혼만 하면 제 인생이 좀 필 줄 알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사랑도 못 받고 가난한 집안에 치가 떨릴 정도로 질리다 보니 그나마 돈이라도 있으면 가족 간에 싸울 일도 없고 화목하게 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결혼할 남자를 고를 때 오로지 돈만 보고 결혼했어요. 이제 와서 이런 말 하면 전 남편이 기분 나쁘겠지만 사실 전 남편은 돈 말고는 볼 게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당시에 여자 나이 26살만 돼도 집안에서 노처녀라고 난리칠 때라 저는 25살부터 급하게 선을 봤어요. 거의 3달 동안 매주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매주 새로운 남자를 만나는데도 별다를 게 없더군요. 누구 하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이는 한 살 한 살 먹는데 언제까지 허송세월 보낼 생각이야? 괜히 이 남자 저 남자 재지 말고 그냥 대충 한 놈 골라서 시집가. 너 문구적거리는 사이에 네 동생 남자친구한테 차 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지금 시대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때는 도대체 왜 그랬나 몰라요. 여자가 시집가서 살아봐야 좋은 거 하나도 없는데 부모님들은 딸을 시집 못 보내 아주 안달이었습니다. 제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걔는 오래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남자친구네 집안에서는 계속 결혼하라고 야단이었는데 우리 집에서는 무조건 순서대로 시집을 보내야 한다고 저부터 보내고 동생을 보내겠다고 하셨죠. 저야 당연히 그냥 동생부터 시집 보내라고 했죠. 난 시집 못 갈 것 같다고요. 남자친구 있는 사람부터 먼저 보내면 되지. 결혼 그게 뭐가 그렇게 급한 거라고 순서대로 못 보내서 난리예요. 전혀 저거 말하는 것 봐라. 우리 집에 뭐가 있냐? 딸년들이라고 제대로 된 게 없으니 나이라도 어릴 때 후딱 해치워버려야 입이라도 하나 줄일 거 아니야. 나이 먹어봐라. 어느 집에서 너 같은 년을 데려가겠어.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저는 지금도 돌아가신 아버지 사진을 보면 눈이 질끈 감아져요.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2년 전년 그렇게 욕을 하는지 어려서부터 들었는데도 그 소리엔 면역이 안 돼 들을 때마다 심장이 뛰었어요. 반면 동생에게는 욕 한 번 하는 걸 못 봤습니다. 저에게만 그랬어요. 지금 같으면 욕하지 말라고 나도 이름 있다고 반항이라도 하겠지만 그때는 세상에서 아버지가 제일 무서워서 욕을 먹어도 말대꾸 한 번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는 친정부모님과 거의 왕래 없이 대면대면 지냈어요. 부모님이야 시집까지 보내줬으니 본인들이 할 일은 다 했다 싶었는지 부잣집에 시집간 저에게 은근 바라는 게 많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도와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소리 매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님이라고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거 말고는 해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결혼할 때만 해도 민망했던 게 친정에서 하나도 도와주질 않았어요. 그나마 제가 직장 다니며 조금씩 모아놓은 돈이라도 없었으면 시집도 못 갔을 거예요. 25살 됐을 때부터 그렇게 시집가라고 성하더니만 돈도 없으면서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시집가라고 내몬 건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거기다가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여동생 결혼할 때였어요. 친정아버지는 너무도 당연하게 저더러 돈 좀 해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뿐인 동생 시집 가는데 언니가 돈 1,000만 원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시집 잘 간 언니 덕 이럴 때 보는 거지. 언제 보냐?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돈 없으니까 네가 네 동생 시집 좀 호화스럽게 보내줘. 우리 막내 그래야 시댁에 가서 기 안 죽고 살지. 아버지의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게 딸내미 시댁에 기 죽고 살까 걱정하시는 분이 제가 시집 갈 때는 어쩜 그럴 수가 있었나 싶어서요. 아버지는 참 염치도 없으시네요. 나 시집 갈 때는 밥솥 하나 안 사서 보냈으면서 이제 와서 영민이는 나더러 시집 보내라고요? 에이, 너야 네가 알아서 벌어놓은 돈도 있었고 이 서방이 워낙 돈이 많았잖아. 네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 남편이 돈이 많으면 뭐래요. 내 돈도 아닌데. 나 시집 올 때 아무것도 해온 거 없어서 지금도 남편이고 시댁 눈치 보여서 이 집에서 10원 한 푼도 마음대로 못 써요. 그러니까 여민현 시집은 아버지가 알아서 보내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아버지고 어머니고 동생이랑 차별만 안 하고 키웠어도 제가 이 정도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리운 마음이라고는 조금도 없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그 정도로 부모님이 미웠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결혼한 거예요. 당시에 선본 남자 중에 집안에 돈이 제일 많았거든요. 어차피 결혼할 만큼 좋은 남자도 없는데 이왕 결혼하는 거 돈이라도 많은 남자랑 하자 싶었습니다. 내가 돈이라도 많은 집에 시집가서 살아야 부모님에게 무시 안 당하고 큰 소리 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고 보면 그런 불순한 마음으로 결혼해서 벌을 받았나 봐요. 사랑 없이 돈만 보고 시집도 갔더니만 남편에게도 평생 사랑받지 못하고 산 거죠. 대체 제 인생은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고생하며 살았어도 이제 자식 장가 보내고 손주도 봤으니 행복하게 살 날만 남은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고 죽을 죄라도 진 건지 이번 생은 고난이 끝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하라고 해서 받았는데 좀 이상하게 나왔다고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설마 뭔 일 있겠나 싶어서 주변에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습니다. 괜히 이야기해봐야 신경만 쓰이게 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쉬는 날 혼자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게 은근 긴장이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60 넘게 살면서 저는 병원에 누구랑 같이 와본 적이 없어요. 결혼 전에도 친정 부모님이라고 살가운 분들이 아니다 보니 같이 병원에 와본 적이 없었고, 이혼한 남편도 결혼 생활 하는 동안 자기 새끼 기저귀도 한번 안 갈아볼 정도로 바쁜 사람이라 임신했을 때도 병원에 같이 가자는 말 한마디 한 적 없었거든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서 혼자 와도 아무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긴장되고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도 모르게 다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나 봐요. 앞으로 저에게 닥칠 고난을 말이죠. 글쎄, 제가 위암에 걸렸답니다. 의사 말로는 2기 정도로 보인다는데 바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입원하라더군요. 수술하려면 이것저것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요. 저는 순간 하늘이 노래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감기도 잘 안 걸리고 남들 다 걸린 코로나도 한 번 안 걸리고 잘 지나갔는데 갑자기 암이라뇨.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 몇 번이나 다시 물었습니다. 제가 진짜 암이 맞냐고요. 암 맞아요. 그래도 다행히 2기 정도면 수술하고 그러면 금방 완치되는 분들도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호자분께 연락해서 바로 입원 수속 밟으세요. 의사 입에서 보호자한테 연락하라는 말을 듣자마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보호자가 누구인지조차 떠오르지 않아서요. 제 곁에 가족이라고는 아들하고 며느리뿐인데 둘 다 제 보호자라고 하기엔 미덥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남편도 없고 아들이라고는 모자란 그놈 하나뿐이니 이야기해야죠. 저는 도저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애써 움직여 바로 병원 로비에 앉아 아들에게 전화부터 했습니다. 아들이고 며느리고 얼굴을 보면 도저히 입이 떨어질 것 같지 않아 그냥 전화로 말하려고요. 저는 아들에게 건강검진을 한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했어요. 아들에게 지나가는 말로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했지 결과가 어땠는지는 말도 안 했으니까요. 그러고는 병원에서 위암 2기라는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 녀석도 놀랐는지 잠깐 말이 없더군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무리 철이 없어도 자식은 자식이라고 엄마가 암에 걸렸다고 하니 놀라긴 한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 녀석 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갑자기 버럭 소리부터 지르더군요. 뭐? 암? 엄마는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왜 병원을 안 갔어? 몸이 이상하면 나한테 말을 해서라도 같이 갔었어야지. 암튼 엄마는 모든 최악이 되고 나서야 나한테 통보하든 말한다니까. 아들도 놀라고 속상해서 하는 소리라는 건 알지만 좀 서운하더라고요. 암이라는 소리에 가슴이 쿵 내려앉고 제일 혼란스러운 건 난데 왜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몰랐느냐고 화를 내니 기분이 상하더군요. 내가 의사도 아닌데 암인 걸 어떻게 알아? 더군다나 지금까지 어디 하나 아픈 것도 없었어. 병원에서도 이기면 아무 증상 없었을 거라고 하더라. 암튼 빠른 시일 내에 입원해야 한다고 해서 회사에 말하고 입원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한편으로는 아들에게 위로라도 받고 싶었어요. 병원에 왜 혼자 갔냐, 놀라지 않았느냐, 뭐 이런 말이요. 하지만 아들놈에게 뭘 바라겠어요. 입원하고 수술할 때 병원에나 오면 다행이죠. 간호사 선생님에게 물어보니 입원하고 수술하면 회복하는 데까지 짧아도 꼬박 6개월은 걸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회사를 그렇게까지 오래 쉴 수는 없으니 회사에 위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만두겠다고 사표를 냈습니다. 감사한 게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의 변호사님이 다른 사람 안 뽑고 기다릴 테니 다 회복하고 나오라고 했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이 나이에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아픈 몸으로 더는 민폐가 될 수 없었으니까요. 그로부터 얼마 뒤 저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검사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해서 일주일을 입원해야 했어요. 병원에서는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하고 혼자 입원했습니다. 아들에게 입원한다는 말은 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빈말이라도 한번 오겠다는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제 얼굴에 침 뱉기이지만 제가 아들놈을 잘못 키워도 한참 잘못 키웠습니다.
며느리도 똑같아요. 자기 남편한테 시어머니 위암이라고 입원한다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텐데도 그 이후로 전화도 한 통 없었어요. 제 인생이 이렇죠, 뭐. 인복이라고는 정말 억울할 정도로 더럽게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있는데 글쎄 전 남편이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말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준혁이 녀석이 걱정되는지 계속 전화 오더라고. 자기는 바빠서 병원에 못 가보는데 당신 혼자 오늘 입원한다고. 간병인도 없이 혼자 입원하면 불편해서 어떡해. 내가 아는 간병인 있는데 불러줄까? 알고 보니 아들 녀석이 시키지도 않는 짓을 했더군요. 이 녀석이 아직도 자기 아빠랑 내가 재결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일부러 남편을 병원까지 오게 만든 것 같아요. 도대체 백수 주제에 지가 무슨 할 일이 있어서 바쁘다고 남편한테 바빠서 병원에 못 간다고 했다네요. 간병인은 무슨 고동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당신 도움 필요 없으니까 그만 가봐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엉켜서 도저히 전 남편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올 때 혼자서도 알아서 잘 살 수 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나왔는데 도무지 뭐하나 남편 앞에 내세울 만한 게 없었어요. 자식 농사도 망한 데다가 하늘도 무심하시지 병까지 얻었으니 서러워서 남편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당신은 자존심 부리는 게 문제야. 우리가 이혼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날 그렇게 미워해야겠어? 그래도 자식까지 낳고 부부로서 한 세월이 있는데 서로 힘들 땐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암튼 가볼 테니까 내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수술 날짜 잡히면 연락 주고. 제 볼멘 소리에 남편도 서운했는지 필요한 일 있으면 연락하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외롭고 서러운 것에 이제는 좀 익숙해졌는 줄 알았는데 그날 밤은 유독 외롭고 서럽더라고요. 마치 외딴 섬에 혼자 남겨진 것처럼 쓸쓸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언제나처럼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인생은 원래 혼자라고,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거라고. 이번 일도 언제나처럼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병원을 퇴원했습니다. 저를 담당하는 교수님이 수술이 많아 제일 빠른 시일 내에 수술해도 한 달 후에나 가능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수술하기 전에 검사할 것들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병원에 가야 하고요. 제가 다니는 병원이 서울 중심감에 있어요. 반면 저는 경기도에 살다 보니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대로는 힘들 것 같아 제가 퇴원하는 길에 아들에게 연락했어요. 수술할 때까지만 아들네 집에서 병원 다니면 안 되겠냐고요. 그럼 엄마, 우리 집에 있으면 되지. 내가 몇 달 전부터 친구들하고 약속한 게 있어서 병원에 한번 제대로 못 가봤네. 엄마도 내 친구 진석이 알지? 그 녀석이 지방에 골프장 차렸다고 오픈식 한다고 놀러 오라는데 안 갈 수가 있어야지. 이런 자식이 제 아들입니다. 엄마가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지는 친구가 새로 오픈한 골프장에 놀러 간다네요. 이런 녀석인 걸 모르는 게 아닌데 말해봐야 뭐 하겠어요.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너는 참 팔자 좋다. 직장 구한다고 하더니만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놀고만 있을 거야? 엄마가 지금 당장 죽어도 억울한 게 없는데 나 죽어도 너 정신 못 차리고 살 거 생각하면 속이 탁 막혀서 마음 편히 죽을 수가 없어. 아이, 엄마는 왜 또 죽는다는 소리를 해. 내가 병원에 안 가서 삐졌어? 그래도 내가 나 대신 아빠 보냈잖아. 주변에서 다들 그러는데 여자는 나이 들면 자식보다 자상한 남편이 있는 게 더 낫대. 아빠는 자상한 데다가 돈도 많잖아. 엄마 암이라고 했더니만 아빠가 무지 걱정하더라고. 이기면 아빠랑 잘해봐. 병원에서 암 진단까지 받고 수술한다고 오늘 내일 하는 엄마한테 재혼하라는 아들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작작하고 제발 철 좀 들어 이 녀석아. 알았어. 또 잔소리한다. 나 오늘 밤에 서울 올라가니까 먼저 집에 가 계세요. 그래도 아들놈이 나름 병원에 안 와본 게 미안하긴 했는지 웬말로 군말 안 하고 자기네 집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랜만에 아들네 집에 가는 거라 신경이 쓰여 가는 길에 백화점과 마트에 들려 이것저것 샀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좋아하는 소고기랑 손주 녀석 장난감이랑 옷도 잔뜩 샀어요. 이래저래 서운한 게 많다고 해도 자식이다 보니 또 오랜만에 얼굴 본다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저는 바보 병신이 맞았어요.
자식이고 남편이고 누구 하나 저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 뭘 기대하고 아들네 집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들네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더니 현관에 나온 며느리가 저를 보자마자 무슨 못 볼 걸 보기라도 한 사람처럼 미간을 구겼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대뜸 하는 말이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냐고 하네요. 그 소리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욱했습니다. 암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곧 수술을 앞둔 시어머니를 몇 달 만에 보는 며느리가 할 말인가 싶어서요. 재아가, 너는 CMU를 몇 달 만에 처음 보면서 그런 소리가 나오니? 준혁이가 전화 안 했어? 나 수술할 때까지 당분간 너희 집에 있기로 했다. 저도 워낙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 며느리 집에 아무 때나 드나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라고 며느리한테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지도 않고요. 앞으로 한 달은 꼬박 병원으로 서울에 올 일이 많으니 아들 며느리를 최대한 귀찮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들이고 며느리고 하는 짓을 보니 저도 눈치만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엄마로서 시어머니로서 한 번쯤은 자식들에게 기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애써 더 당당하게 며느리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며느리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들어오라는 말도 한마디 안 하고 핸드폰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저는 며느리의 행동이 괘씸해서 빠르게 며느리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며느리는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건 것 같더군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어머님더러 집에 오라고 하면 어떡해. 당신 암도 옮을 수 있다는 거 몰라? 짜증나게. 다짜고짜 집으로 쳐들어오면 어쩌자는 거냐고. 순간 저는 눈이 획 도는 느낌이었어요. 세상에서 내 아들놈이 제일 싸가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며느리녀는 더한 년이더군요.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놈이 뭐라고 며느리에게 했는지 며느리년이 금세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어머님 모시고 있으면 아버님이 생활비 더 주신다고 했다고? 당신 그거 진짜야? 뻥 아니지? 아들놈의 새끼가 저를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전 남편에게 생활비를 더 달라고 하려고 했나 보더라고요. 정말이지 제가 제 속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어쩌면 이런 놈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몰라요. 잠시 후 방에서 나온 며느리녀는 금세 말짱해진 얼굴로 뻔뻔하게 저에게 저녁을 먹었냐고 묻더군요. 어머니 식사 안 하셨죠? 어머 배고프시겠다. 애아빠가 오는 길에 햄버거 사온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순간 콧방귀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는 짓이 정말 소름 돋게 짜증나서요. 이것들이 평생 자기 손으로 돈 벌어서 살 생각은 안 하고 저나 남편한테 빌부터 살 생각만 하니 분노가 끓어오르더군요. 너 지금 햄버거라고 했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저녁도 안 차린 거야? 더군다나 다음 달이면 암 수술하는 사람한테 햄버거라니? 됐다 됐어. 네가 개념 없이 구는 게 어디 하루 이틀이니? 난 안 먹고 그냥 잘 거니까 작은 방에 이불이나 좀 가져다 줘라. 저는 며느리와 아들의 통화 내용을 들은 순간 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가 자식을 그렇게 키워놓고 살 자격이 있나 싶기도 하고 저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좋은 말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말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도 제 말에 기분이 상했는지 바로 토를 달더군요. 어머님,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저도 애 보느라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쁜데 지금 백수 남편 저녁 안 차려놨다고 시집살이 시키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말대꾸하자 저는 오히려 잘됐다 싶더군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도 며느리에게 쌓인 말을 다 해야겠다 싶었어요. 너 말 한 번 잘했다. 너 우리 집에 시집와서 며느리라고 도대체 한 게 뭐가 있니? 나도 내 아들놈 영 변변치 않아 네 눈치 본다고 봤는데 아무리 그래도 넌 해도 너무해. 지금까지 네가 아무리 개념 없이 굴어도 어려서 몰라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어갔다. 그런데 너도 이제 30 다 됐고 애도 어린이집 다닐 정도로 컸잖아. 근데도 시애미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어떻게 전화 한 번 안 할 수가 있어? 거기다가 몇 달 만에 집에 찾아온 시애미더러 뭐? 연락도 없이 와? 그게 할 말이니? 저도 제가 그렇게 화가 많은 사람인지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그동안 할 말이 있어도 꾹꾹 참고만 있었는데 펑 하고 터지더라고요. 그런데 제 말에 가만히 있을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바로 표정이 바뀌더니만 인상을 팍 구기더군요. 짜증나.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처음부터 나 개념 없는 줄 알고 참고 살았으면 계속 참고 살면 되지. 왜 죽을 때 돼서 괜히 난리예요? 왜요? 죽을 때 되니까 억울해서 괜히 나한테 화풀이라도 하는 거예요? 며느리 말에 순간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얘가 제정신인가 싶어서요. 저는 무슨 며느리가 아니라 동네 양아치랑 대화하는 줄 알았습니다. 순간 너무 황당해서 말문까지 막혔어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니요, 다 못했어요. 어머니야말로 몸도 성치 않은 분이 말도 없이 이렇게 다짜고짜 며느리 집에 쳐들어오는 게 어딨어요? 지금 나더러 안 걸린 시어머니 뒤치다꺼리 하라는 거잖아요. 이래서 며느리는 남이라는 소리를 하는 건가 봐요. 며느리가 아무리 철없고 생각이 모자라도 저는 제 자식이랑 살아주니 고마워서 딸처럼 생각하려고 많이 참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제가 마냥 귀찮고 짜증나는 존재였나 보더라고요. 저는 이러다가 며느리 앞에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눈물까지 흘리게 될 것 같아 도망치듯 작은 방으로 들어와 문을 쾅 닫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렸습니다. 이대로 계속 며느리와 이야기하다간 서로 머리끄댕이라도 잡고 싸우게 될 것 같아서요. 잠시 후 아들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지만 저는 모르는 척 자는 척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들이랑 이야기해봐야 좋은 말이 나가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저는 밤새 잠도 못 자고 뒤척였습니다. 그러고는 혼자 허공에 대고 욕까지 했어요. 그러다 울었다 별별 쇼를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번뜩 남편 생각이 났어요. 순간 저는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인생에서 제가 가장 초라하고 서럽다고 느껴진 순간에 어째서 이혼한 전 남편이 떠올랐나 싶어서요. 결국은 저는 참지 못하고 해가 뜨자마자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고는 서러움에 벅차 핸드폰에 대고 꺼이꺼이 서럽게 울었어요. 그러자 이내 걱정 어린 목소리에 남편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병원에서 무슨 소리 들은 거야? 치료가 힘들대? 제 울음소리에 놀란 남편은 병원에서의 일이 잘못된 건가 싶었는지 진심 어린 목소리로 저를 걱정해줬어요.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더 서러워서 눈물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눈물을 그칠 때까지 남편은 조용히 기다려줬어요. 그리고 제가 눈물을 그치자 그제야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있는 거냐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날은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순간 누구라도 제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그 전날 며느리와 있었던 일을 그대로 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에게 화가 나고 서운했던 일들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이놈의 새끼가 나한테는 자기 엄마한테 세상에서 제일 가는 효자인 것처럼 굴더니만 지금까지 나한테 돈 뜯어가려고 알랑방귀 끈 거구만. 이놈의 연년들을 그냥. 제 이야기에 남편은 저보다 더 흥분해서 화를 냈어요. 그러더니 잠시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이 아들네 집에 쳐들어왔어요. 갑작스러운 전 남편의 등장에 아들도 며느리도 깜짝 놀라 쏜살같이 현관으로 뛰어나갔어요. 제가 왔을 때와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어요. 전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웬 정장을 잘 차려입은 남자와 함께 왔는데 전 남편의 변호사라고 하더군요. 아버님, 이른 시간에 웬일이세요? 미리 연락 주셨으면 제가 아침상이라도 차려뒀을 텐데. 아버님 하면서 콧소리를 내는 며느리의 모습에 저는 금방이라도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며느리와 아들의 어깨를 세게 밀치고 거실로 들어온 전 남편은 바깥은 소리 하지 말고 다 여기 앉으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남편과 함께 온 변호사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부로 대표님께서 유언장을 수정하셨습니다. 아드님과 며느리에게 주식 양도하기로 한 건 없던 일로 하시기로 했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소리야? 나한테 주식 주기로 했잖아. 그거야. 네가 네 엄마한테 최선을 다하는 아들이었을 때 얘기지. 앞으로 네 엄마는 내가 직접 알아서 챙길 거니까 너희들은 신경 꺼라. 아버님, 애초에 그런 이야기는 없었잖아요. 지금이라도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살게요. 그러니까 유언장 고치지 말아주세요. 저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였습니다. 알고 보니 전 남편 회사가 주식 상장을 한다네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아들 녀석과 며느리 년도 남편에게 알람방귀를 끼워 주식을 받기로 했었답니다. 아들 새끼나 며느리 년이나 남편이랑 그런 이야기를 해놓고도 저한테는 일절 말이 없었어요. 어쩌면 저에게 일부러 말을 안 했는지도 몰라요. 제가 알면 남편에게 주식이고 뭐고 주지 말라고 할 게 뻔하니까요. 남편은 아들이고 며느리고 저에게 살뜰하게 잘하는 줄만 알았답니다. 아들이고 며느리고 전 남편을 만날 때마다 저와 잘 지내고 잘 챙기고 있다고 했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용돈도 주고 주식도 나눠주려고 했대요.
본인이 남편으로서 저에게 못한 걸 아들과 며느리가 대신해주는 것 같아 고마워서요. 그 소리를 들으니 저는 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뒤에서 남편을 가지고 놀았다는 게 너무 황당해서요. 그 이후로 많은 게 변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비는 바람에 마음이 약해진 남편은 아들 며느리가 남은 세월 동안 저에게 잘해서 저의 인정을 받으면 주식을 나눠주겠다고 유언장을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 아들 며느리는 그날 바로 저에게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앞으로 제 병간호를 자기들이 하겠다고요. 저는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돈만 보고 부모에게 잘하겠다고 달려드는 자식들은 필요 없었으니까요. 반면 남편은 저에게 좀 놀라다가 못 이기는 척 자식들 집에 들어가 편하게 살래요. 그러면 본인이 돈 걱정을 안 하고 살게 해주겠다고요. 저는 이놈이나 저놈이나 마음에 안 들어 죽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60 넘어 암에 걸린 여자가 자식도 없고 돈도 없이 사는 건 아무래도 더 불쌍해 보이니 남편 말대로 못 이기는 척 아들네 들어가 떵떵거리며 사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저는 내키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다 죽더라도 제 집에서 마음 편히 살고 싶어요. 저는 최근 암 수술을 마치고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몸도 쇠약해지고 힘들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귀찮게 합니다.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저런 것도 자식들이라고 용서를 해줘야 하나 싶어서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지 판단하셔서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나긴 제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사는 60대 여자입니다. 오늘은 저한테 일어났던 사연을 제보하려고 해요. 인생을 아주 오래 살지는 않았어도 환갑이 지나니까 확실히 경험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저한테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연 없는 삶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생각해도 인생의 굴곡이 매우 심했거든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고아여서 부모의 얼굴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냥 제 인생의 첫 기억 자체가 보육원이에요. 시대가 시대인 만큼 다들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고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바닷가에 살았는데 생선을 잡은 배가 들어오면 그 배에 가서 생선을 분류하고 식당에 가서 심부름하는 일을 했습니다. 다들 어려웠던 시절이라 배가 고픈 것은 너무 일상이었어요. 열심히 뭐라도 일을 해야 배고프지 않고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도 다니지 않고 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다 저는 동네에서 가장 부잣집의 아들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당연히 그 집의 사모님은 저를 너무 싫어했어요. 부모도 없이 학교도 다니지 않은 여자아이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모님은 저만 보면 너무 노골적으로 거지라고 부르며 본인의 아들한테 떨어지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 어떻게 딱 없어지나요? 부잣집 아들과 저는 어른들 몰래 밤에 만나면서 사랑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21살 때 예기치 않는 임신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는데 애가 먼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떡해요? 성철 씨가 분명히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이 동네를 떠나라는 말이 나와요?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차라리 저를 데리고 어떻게든 부모님을 설득한다고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순자야, 나도 너랑 결혼해서 살고 싶지.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을 어떡하니. 결혼이라는 게 사랑으로 되는 게 전혀 아니야. 우리 집의 사업 때문이라도 미숙이랑 결혼해야 해. 그 대신 내가 내 아이라는 것을 비밀로 하고 동네를 뜨면 주기적으로 찾아갈게. 알겠지? 저를 임신하게 만든 부잣집 아들인 성철 오빠는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리자 단번에 저를 배신했습니다. 그전까지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행동했었어요. 그런데 임신 소식을 듣자 저한테 오히려 동네를 떠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너무 어리기도 했고 동네를 떠나면 당장 생계가 너무 불투명했습니다. 그래서 엉엉 울며 매달렸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성철 오빠가 저를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어렸던 저는 불러오는 배를 보며 탄식했어요. 그러다 성철 오빠의 집으로 가서 애원했습니다. 제가 대문 앞에서 오빠 이름을 부르며 우리 아이는 어떡하냐고 울자 사모님이 금방 나오더라고요. 동네 창피하게 뭐하는 짓이냐고 저에게 물과 소금을 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다시는 눈앞에 띄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무 속상하고 서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철 오빠의 아이를 가졌다고 알렸어요. 그러자 동네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소문 때문인지 오빠는 원래 결혼하려고 했던 집과 파혼하게 되었어요. 파혼 소식이 들리자 오빠는 저를 찾아와 자기를 다시는 아는 척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제가 일하던 곳을 쫓아가 일감을 아예 끊기게 했어요. 동네에서 제일 부자였고 또 워낙 오빠네 집이 엮인 회사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다 잃게 되었어요. 저를 불쌍하게 여긴 분들이 소일거리라도 줬는데 그것마저 발각되면 바로 응징이 돌아갔습니다. 배는 불러오는데 일은 없으니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연명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저는 임신했지만 굶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예전 일이라 그때는 인심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저를 불쌍하게 여긴 주민들이 몰래 고구마와 말린 생선을 제가 사는 쪽방 앞에 두고 가셨어요. 새벽에 아무도 안 볼 때 주었기 때문에 누가 줬는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첫째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성별은 남자아이였어요. 아빠가 누군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도 아이는 아빠를 아빠라고 부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환영받지 못한 출생이었죠. 출산했다는 소리를 듣고 사모님은 저를 찾아와서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동네를 떠나라. 여기에 돈 줄 테니까 이 돈 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곳으로 가서 살아. 제발 우리 성철이 인생 망치지 말고 떠나라고. 알겠어?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왁길 막히면 안 되잖아. 보는 눈이 많아서 몰래 죽일 수도 없고. 아휴. 사모님, 저 이 동네 떠나면 어디서 살아야 할지 몰라요. 제발 그냥 동네에서 죽은 듯이 살 테니까 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성철 오빠랑 털끝 하나 스치지 않게 제가 노력할게요. 네? 듣기 싫다. 같은 동네에서 살면 오다 가다 마주칠 거 아니야? 나보고 지금 그런 걸 보고 살라는 거야? 그리고 막말로 우리 아들 애가 아닐 수도 있잖아? 생긴 거 보니까 못생긴 게 딱 너를 닮았잖아. 됐다. 말씨름하기도 싫어. 떠나라. 사모님은 저에게 봉투를 건네며 당장 동네를 떠나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래도 평생 살았던 고향인데 떠나기가 싫었지만 돈의 액수를 보고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고향에 계속해서 있어도 사모님이 장악해서 제가 일할 곳도 전혀 없었거든요. 고마웠던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저는 갓 태어난 신생 아들을 데리고 근처 도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일단 아이가 너무나도 어려서 당장 일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관에서 사모님이 주신 돈으로 지내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이제 돈이 점점 떨어져서 일을 반드시 구해야 하는 상황으로 왔습니다. 저는 일단 급한 대로 아이를 업고 나가서 일을 구했어요. 하지만 가는 곳마다 제 아이가 신생아라 다 거절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신생아를 데리고 공장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느 부잣집 앞에 섰던 저는 입주 가정부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말 그대로 아이를 업고 엉엉 울며 빌었습니다. 그때 날씨가 겨울이었는데 눈을 맞으며 비니까 그 집 사모님이 저를 안쓰럽게 여겨 가정부로 받아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가정부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잣집이었고 그 집에는 아들이 2명 있었어요. 각각 4살, 3살이었습니다. 그 집 아들들이 어려서 사모님은 제가 더 안쓰럽게 보였나 봐요. 부엌에 딸린 방을 내어주며 거기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정부 일을 하며 받은 돈은 많지 않았지만 다른 선택권이 전혀 없었기에 힘들어도 꾹 참고 일했어요. 집안일은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는데 사모님의 기분을 맞추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모님은 본인의 기분이 좋으면 저에게 아주 상냥하게 대하셨어요. 반면 기분이 좋지 않으면 괜한 트집을 잡으셨습니다. 상당히 기분파라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이 바뀌는 사모님을 보며 최대한 거슬리게 행동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 사모님의 기분을 파악할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괜찮았는데 제가 버티기 제일 힘들었던 것은 바로 우리 아들을 그 집에서 키우는 거였어요. 남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면서 육아하는 것은 생각보다 더 비참한 일이었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을 안아주었던 경험보다 그 집의 아이들을 안아주었던 날이 더 많거든요. 사실 이때를 생각하면 우리 아들에게 지금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순자야, 우리 아이들 먹으라고 내가 바나나 사왔는데 그걸 너희 아들 먹이면 어떡해? 내가 너희 아들 여기서 살게 해준다고 그게 우리 아들들처럼 똑같이 키우라는 말은 아니잖아?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지, 안 그래?
사모님 죄송해요. 제가 먹이려고 한 건 아닌데 아들이 배고파서 형들 거 빼앗아 먹었나 봐요. 아이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제가 노력할게요. 너무 죄송합니다. 재성아, 형들 간식 네가 먹으면 안 돼. 아이들이 자라면서 받는 차별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물론 당연히 저는 가정부였고 우리 아들은 가정부의 아들이니 똑같이 대우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막상 남의 집 아들들의 간식은 제 손으로 만들어주면서 내 아들은 먹이지 못할 때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월급을 받아도 아주 적어서 과자 정도는 사줄 수 있어도 주인집 아들들이 먹는 것처럼 매 끼니 고급 음식을 대접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자기도 형들처럼 맛있는 것을 본인도 먹고 싶다고 울 때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사건도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사모님이 본인 아들들을 먹인다고 갈비찜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집에 와서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사모님은 갈비는 비싸니까 우리 아들한테 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속상하고 서운했지만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냄새를 맡고 갈비찜이 너무 먹고 싶다고 울었어요. 원래는 절대 아들에게 주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아들이 너무 심하게 울더라고요. 그때 아들의 나이가 7살이라 한창 먹고 싶은 게 많은 나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몰래 줬는데 하필이면 그걸 사모님에게 걸렸어요. 순자야, 너 지금 장난하니? 내가 몇 번을 말해, 어? 고기처럼 비싼 음식은 우리 아들들만 먹을 수 있다고. 이럴 거면 너 그냥 나가. 나가라고.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사모님, 죄송해요. 아이가 너무 배고프다 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랬어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제발요. 제가 진짜 다시는 죄송히 부엌에 못 오게 할게요. 사모님은 제가 아들에게 갈비찜을 먹이는 것을 보고 크게 화를 내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진심으로 내쫓으려 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엉엉 울며 무릎까지 꿇고 빌었고 겨우 용서를 받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적은 월급이어도 기를 쓰고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이한테 주인집 아들들의 반이라도 따라가라고 많이 썼거든요. 그 이후에 아이들이 다 학교에 입학하고는 더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주인집 아이들이 크면서 우리 아들을 많이 괴롭혔어요. 우리 아들이 제게 울면서 형들이 괴롭힌다고 할 때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주인집 아들들을 혼낼 수도 없었으니 제 속이 말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은 더 고통스러워했어요. 주인집 아들들도 그렇지만 학교에 갔더니 놀림을 많이 당해서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이 더 상처받기 전에 그 부잣집을 나오게 되었어요. 제가 일하는 것에 비해 돈을 매우 적게 받아서 사모님은 막상 나간다고 하니까 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은 돈으로 다시 새로운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머릿속에 우리 아들의 아빠인 성철 오빠가 떠올랐어요. 저는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데 성철 오빠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의 손을 잡고 본격적으로 다른 지역에 가기 전에 고향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에 간 고향은 바뀐 게 전혀 없었어요. 너무 그대로라 오히려 놀랄 지경이었습니다. 성철 오빠의 집은 여전히 으리으리했어요. 문 앞에서 아들의 손을 잡고 쳐다보는데 순간 대문이 열리고 성철 오빠가 나왔습니다. 오빠의 옆에는 아내로 보이는 사람과 자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1명씩 총 2명이 있었어요. 오빠는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는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다정하게 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봤어요. 아들이 옆에서 제게 누구냐고 물어도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속으로 반드시 성공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임신하고 출산해서 아이가 10살이 될 때까지 겪은 일만 나열해도 이 정도였답니다. 물론 그때는 이후에 일어난 일이 더 파란만장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성철 오빠가 너무 제 생각보다 잘 지내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바로 아들의 손을 잡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오랜만에 간 고향이라 아는 분들과 인사라도 할까 했지만 일부러 그러지 않았어요. 나중에 성공하면 그때 당당하게 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작정 아들과 함께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에 있는 달동네에서도 가장 꼭대기에 있는 허름한 쪽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일자리를 알아보았어요. 가정부로 일하면 아들이 상처받으니까 제일 먼저 제외하고 구했습니다. 아들도 어느 정도 커서 식당에서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마침 집 근처에 시장이 있었거든요. 그 시장에 국밥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국밥집이라 영업시간이 아침 새벽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들이 등교하기 전에 출근했어요. 쉬는 날은 오로지 일요일 하루였습니다. 저는 어차피 친정도 없었고 가족이라고는 아들뿐이라 괜찮았었어요.
아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지 못해 그게 아쉬울 뿐이었습니다. 재성이 어머님 오셨어요? 어쩜 재성이는 성실하고 착하고 공부까지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뿌듯해요. 이대로만 간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재성이는 운동도 잘해서 교우 관계도 아주 좋거든요. 어머님이 참 뿌듯하시겠어요. 사정을 들어보니까 아빠가 없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올바르게 키우셨어요? 저는 우리 아들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재성이는 진짜 자기 혼자 컸어요. 공부를 잘한다고 하니까 저는 그게 더 놀라워요. 선생님이 잘 지도해 주신 덕분이죠. 우리 재성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새벽부터 새벽까지 집에서 보다 가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아직도 미안한 게 공부 관련해서 전혀 도움을 준 적이 없습니다. 남들은 다 받는다던 과외도 돈이 없어 해주지 못했어요. 그 흔한 보습 학원도 보낼 돈이 없었습니다. 당장 월세와 식비를 지출하면 남는 돈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아들은 혼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학부모 상담하러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늘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학창 시절에 한 번도 아들 때문에 속을 썩인 적이 없답니다. 늘 가면 기분 좋은 맘만 들어서 상담이 오히려 기다려질 정도였어요. 아들은 이렇게 제 속을 썩이지 않고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 형편이 안 좋아서 등록금이 진짜 걱정됐는데 다행히 아들은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가게 되었어요. 기특한 아들은 대학에 가서 본인이 과외로 돈을 벌며 생활비를 보태주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해준 것도 없는데 아들이 저한테 용돈을 주니까 너무 미안했어요. 항상 미안하다고 했더니 아들은 그럴 때마다 웃으면서 본인 키우느라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법학과에 진학해서 변호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도 없이 본인의 존재를 부정당하며 자란 아들이 안쓰러웠어요. 물론 아들은 자세한 상황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아들이 아빠에 관해 물으면 한 번도 얘기를 꺼낸 적이 없어요. 아빠 없이 자라면서 어릴 때는 남의 집에서 살게 시켜 미안하고 또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한 번도 저를 원망한 적이 없어요. 아들이 변호사가 되기 위해 군대를 다녀오고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 옆에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우리 아들이 군대에 갔을 때도 기다려준 친구였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는데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처럼 예쁜 여자였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만나는 게 어찌나 보기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들이 변호사를 준비하며 공부할 때도 옆에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해줬는지 모릅니다. 저는 일하느라 바빠서 아들이 공부하는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챙겨주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친구는 우리 아들을 따라다니며 맛있는 도시락도 싸주고 심지어 옷까지 사입혔어요. 하고 다니는 거나 아들을 통해 들은 얘기로는 여자친구가 꽤 사는 집안의 딸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몇 년의 공부 끝에 결국 변호사가 되었어요. 엄마, 나 변호사 됐으니까 이제 결혼할래요. 나 군대 갔을 때부터 기다려줬던 주연이랑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엄마도 몇 번 봐서 알 텐데 예쁘고 착하잖아요. 이런 여자라면 나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엄마는 너무 좋아. 다만 우리 집이 형편이 안 좋아서 너희 결혼하는데 많은 돈을 주지 못해서 그게 너무 미안하다. 주연이 집에서는 뭐래? 괜찮다고 하셨어? 엄마는 언제든지 환영이야. 사실 주연이네 집이 되게 잘 살잖아요. 부모님이 교수라서 돈이 부족한 집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제 사정을 듣더니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살았다고 오히려 좋으시대요. 결혼 관련해서 드는 비용은 다 본인들이 알아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은 변호사가 되고 바로 만나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저도 이미 몇 번 봐서 아는데 참 착하고 예의 바른 아가씨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결혼은 사랑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이 아무리 직업이 변호사라도 제가 전혀 능력이 없으니 현실적으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돈을 모으긴 했는데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걱정은 사돈을 뵙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때는 너무 긴장해서 속이 울렁거릴 정도였어요. 저는 제가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아들을 낳아서 상견례 자체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친정 부모님도 안 계셔서 오로지 가족은 우리 아들뿐이었어요.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고향에서 떠나서 지역을 여러 번 옮겨서 아는 사람도 없었죠. 반면 사돈은 두 분이 다 대학 교수였습니다. 어쩐지 아들의 여자친구를 보면 자라면서 고민을 전혀 해본 적이 없어 보였어요. 해맑고 사랑받고 자란 게 눈에 띄는 친구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상견례를 하러 갔는데 저는 초라해 보일까봐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아들이 그걸 알고 저를 백화점에 데려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꾸며줬는데도 스스로가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사돈께서 저를 너무 환영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들 칭찬을 계속해서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에게 해준 것도 없는데 학창시절 선생님들부터 사돈까지 다 제가 잘 키웠다고 해주셔서 얼마나 황송했는지 모릅니다.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신혼집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저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참 감사했어요. 필요 없는 예단이나 예문을 생략하고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결혼하면 평생 이제 걱정을 안 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것을 결혼식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저를 바로 보러 왔어요. 며느리는 어찌나 삭삭한지 저를 위한 가방을 사왔다고 주더라고요. 어차피 들고 갈 곳도 전혀 없는데 마음이 너무 예뻤습니다. 결혼하고 며느리는 집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전공이 바이올린이었는데 저도 연주를 들어봤더니 너무 훌륭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한동안 저는 아주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며느리가 딸처럼 저를 데리고 여기저기 놀러 다녔거든요. 덕분에 며느리의 어머니인 사돈까지 셋이서 여행도 다닐 정도였습니다. 사돈은 성격이 매우 온화하고 밝은 분이셨어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모녀가 참 예뻤습니다. 성격이 매주 좋은 며느리 덕분에 제주도로 같이 셋이서만 여행을 다녀온 적도 있어요. 며느리는 중간에서 본인 엄마도 챙기고 저도 챙길 정도로 성격이 좋았습니다. 딸이 없던 저에게 며느리는 딸이 되어주었고 또 친구가 전혀 없는 저에게 사돈은 제 친구였어요. 이렇게 평생 늙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겨우 1년이 지나자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돈이 암에 걸려 투병하게 되었거든요. 세아가, 내가 사돈 돌볼 테니까 가서 너 할 일 해라, 응? 나는 어차피 이제 몸도 안 좋아서 식당에 나가지도 못하잖아. 사돈 돌보면서 같이 말동무도 하고 안 심심해서 좋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레슨하렴. 네가 네 인생을 살아야 사돈도 더 행복해 하셔. 어머니, 진짜 제가 너무 죄송하고 또 죄송해요. 우리 엄마를 이렇게 옆에서 간호해 주는 게 우리 시어머니라니 저를 믿기지 않아요.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이따 저녁에 남편하고 다시 들릴게요. 사돈은 갑작스럽게 쓰러져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투병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평생 일해서 몸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식당 일도 관두고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 사돈 병간호를 자처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사돈을 간호하자 고마워했어요. 사돈도 아픈 와중에 저에게 고맙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병간호라는 게 쉬운 일은 전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힘들지 않았어요. 워낙 인품이 좋은 사람이라 옆에서 말동무만 해도 시간 가는 줄 몰랐거든요. 그렇게 3년의 투병 끝에 사돈은 하늘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너무 많이 슬퍼했어요. 저는 평생 엄마랑 아빠가 없어서 며느리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슬퍼하는 며느리를 보니 저도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같이 울면서 힘든 시기를 버텨냈습니다. 사실 사돈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따로 말한 게 있어요. 바로 며느리를 부탁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염치 없지만 본인 딸이 너무 걱정된다고 하셨어요. 다른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딸 걱정에 편히 눈을 감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사돈 앞에서 말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따님을 지켜주겠다고 했더니 그제야 편안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는 이미 그때는 며느리가 제 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한 말이었어요. 며느리는 본인 엄마가 돌아가시자 저에게 더 잘했습니다. 원래도 저한테 먼저 연락하고 찾아왔는데 사돈이 하늘로 가고 저를 엄마라고 생각하는지 더 가까워졌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딸이 생긴 기분이라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며느리 임신 문제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며느리는 선천적으로 자궁이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임신에 무리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소식이 전혀 없었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거든요. 어차피 사돈이 투병하고 있어서 임신의 문제가 아니기도 했고요. 그런데 사돈이 하늘로 가고 며느리가 저에게 슬쩍 말하더라고요. 이제 남편하고 같이 병원에 다니기로 했어요. 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자연적으로 임신하는 것은 저한테 무리래요. 아직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라서 일단 시험관으로 해보기로 했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이에 관한 욕망이 더 생겼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꾸준히 준비해 보려고요. 어머니, 우리 부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당연하지, 아가. 나는 항상 너희 부부가 행복하길 바라고 있어. 임신이 어렵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아기가 찾아올 거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행복하게 지내, 응? 무슨 힘든 일이 있으면 다 나한테 말하고. 아가, 네 건강이 더 우선이야. 며느리는 시험관도 제가 알기로 몇 번을 실패했어요. 한 번에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아들 부부에게 아이에 관한 얘기를 한 번도 먼저 꺼낸 적이 없어요. 제가 가볍게 물어봤다가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비교적 쉽게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채로 아들을 임신해서 저는 임신이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임신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며느리를 보고 알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임신을 너무 원해서 그런지 오히려 임신이 어려웠습니다. 용하다는 무당도 찾아가고 부적도 써봤어요. 전국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한의원에 가서 한약까지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임신이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며느리가 꼭 손주를 낳지 않아도 괜찮았는데 본인이 아이를 너무 원하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안쓰러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기적적으로 임신이 되었어요. 임신했다는 소식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저는 태교에 좋다는 음식을 수소문해서 엄마처럼 챙겨주었어요. 며느리도 일하던 것도 쉬고 오로지 태교에 집중했습니다. 아들한테도 무조건 일보다 다른 것보다 아내가 우선이라고 말해두었어요. 그렇게 온 가족이 아이 태교에 집중했는데 원래 임신은 초기가 제일 위험한 거 아시나요? 며느리는 갑작스럽게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어디 넘어졌거나 다쳐서 유산한 거면 그 탓이라도 할 텐데 이유도 모른 채로 유산하게 되었어요. 되게 힘들게 가진 아이라 며느리는 충격이 매우 커 보였습니다. 아이를 유산하고 며느리는 집에서 본인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먹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침대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멍하게 벽을 바라보는 날도 많았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가, 새아가, 내가 전복 넣어서 죽을 만들었는데 조금 먹어봐, 응? 먹고 기운 차리자. 아기는 다시 찾아올 수 있어. 엄마가 건강해야 아기도 기쁜 마음으로 너한테 오지. 안 그러니? 우리 새아가 하늘에서 사돈이 보고 계실 거야.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자, 해봐. 먹자. 어머니, 저 너무 힘들어요. 하늘에 있는 우리 엄마도 너무 보고 싶고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은 우리 아이가 불쌍해요. 아이를 가지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전혀 몰랐어요. 어떡해요. 너무 힘들어요. 며느리는 저를 붙잡고 매일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이미 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옆에서 끼니마다 챙겨주고 말동무도 해주고 자연스럽게 우리 집보다 아들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그런 생활을 1년 정도 하니까 며느리는 아예 저보고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그때는 우리 집에서 보내는 기간보다 아들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아 좋았습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살게 된 저는 최대한 거슬리지 않게 행동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집안일을 하고 며느리 입맛에 맞는 요리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들이 우스갯소리로 본인 엄마가 아니고 며느리 엄마 같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유산하고 많이 힘들어했던 며느리는 상담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심스럽게 임신을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전처럼 너무 신경을 많이 쓰지 않고 거기에만 매달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바쁜 아들과 사돈 어른을 대신해서 제가 며느리를 데리고 여행도 많이 다녔습니다. 며느리도 저를 엄마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둘이 제주도에 가서 바다를 보며 많은 얘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편안한 상태로 있자 바로 임신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너무 태교에 매달리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확실히 며느리의 표정도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어요. 입덧이 있는 편이었던 며느리는 오로지 제 음식만 멀쩡하게 먹었습니다. 식당에서 사 먹는 것은 냄새를 맡는 것조차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임신한 내내 제가 시장에서 직접 장을 보고 요리를 해주었습니다.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온 음식을 먹이기 싫어 끼니마다 새로 해서 요리했어요. 유산하고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뼈가 앙상했던 며느리는 덕분에 살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며느리가 저 때문에 돼지가 됐다고 웃을 정도였어요. 저는 그렇게 살이 오른 며느리를 보며 뿌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진짜 이때는 우리 아들보다 며느리에게 신경을 썼어요. 돌아가신 사돈에게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에요. 저는 성별은 아무 상관이 없지만 아빠가 아들이라고 하니까 좋아하셨어요. 힘들게 가진 아이라 너무 애틋해요. 하늘에 있는 우리 엄마도 좋아하시겠죠? 아들을 낳고 나니까 진정한 어른이 된 기분이에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이니? 축하한다. 나도 성별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저 우리 새아가가 건강하길 더 바라고 있지. 아가, 혹시 먹고 싶은 것 없니? 내가 무엇이든 만들어 줄 테니까 말해봐. 미역국이랑 죽, 갈비찜 같은 것들은 당연히 해줄 거고. 또 없어? 며느리는 손자를 우량하러 나왔어요. 워낙 우여곡절이 많았던 아기라 저도 애틋했습니다. 손자의 얼굴은 며느리를 똑 닮았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웃음이 활짝 나오는 예쁜 아기였습니다. 사돈 어른은 아들이라고 하니 매우 좋아하셨어요. 확실히 아기가 있으니까 집안의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손자를 보고 기분이 너무 이상하기도 했어요. 제가 아들을 가졌을 때, 그리고 낳고 나서 너무 힘든 인생을 겪었잖아요. 환영받지 못했던 출산이라 고향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시절이 너무 괴로워서 아들의 신생아 시절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또 너무나도 어렸던 아들을 데리고 남의 집에서 가정부 생활을 해서 눈치 보느라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 집 아들들을 키우느라 우리 아들에게 소홀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일부러 생각하지 않고 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들은 모든 사실은 알지 못해요. 다만 어렸을 때 같이 살던 주인집 형들에게 많이 맞아서 힘들었다는 것은 술을 마시면 제게 종종 말하곤 했죠. 그렇게 힘든 시절을 겪어서 아들과 저는 어린 시절 얘기를 잘 안 꺼내거든요. 그런데 태어난 손자를 보니까 이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며느리가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았고 사돈 어른도 딸과 손자라면 돈을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사는 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 확실히 아이의 예쁜 모습만 눈에 보였습니다. 손자에게 그래서 아들에게 주지 못한 사랑을 듬뿍 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는 손자를 낳고 손자에게 진짜 지극정성이었어요. 저는 아들을 대충 키웠는데 며느리는 책을 보면서 공부까지 하더라고요. 발달 과정에 맞는 음식을 먹이고 우리 때는 없었던 센터도 다니면서 키웠습니다. 저도 같이 사니까 손자를 많이 봐주었어요. 며느리의 육아 방식을 다 존중하면서 거슬리지 않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확실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손자는 매우 명랑했어요. 어찌나 예쁜지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확실히 아들이라 활동량이 많기는 했어요. 며느리와 제가 아들이 일하러 간 사이에 둘이나 손자를 돌보는데 둘 다 힘들어서 지치기도 했거든요. 며느리가 손자를 보느라 본인 몸을 챙기지 못하는 것 같아 제가 며느리를 챙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손자가 자라면서 사돈의 어른까지 데리고 다 같이 여행도 많이 다녔습니다. 가서 찍은 사진들을 먼저 하늘로 간 사돈의 납골당에 가서 사진을 놓고 오기도 했어요. 며느리가 집에서 손자를 보면서 힘들까봐 종종 일부러 아들에게 휴가를 내라고 하고 둘이 오붓하게 여행을 다녀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혼자 손자를 보는 것이 힘들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저는 행복하게 평생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불행은 한꺼번에 찾아온다고 하죠. 너무 끔찍한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제가 제보한 사연의 핵심이에요. 저는 며느리가 종일 집에서 손자를 보는 것이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며느리를 데리고 좋은 곳으로 여행을 많이 다니라고 했거든요. 그날도 그래서 손자를 제가 볼 테니 둘이 해외여행을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같이 가자고 했는데 저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여행도 힘들더라고요. 어차피 명절이 되면 사돈 어른까지 같이 놀러 다니니 이번에는 아들 부부 둘만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며느리는 좋아하는 유럽으로 여행을 계획했어요. 긴 여행이라 6살 손자는 제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2주를 여행 가게 되었고 손자는 제가 혼자 집에서 돌봤어요. 남자아이라서 그런지 1초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손자는 역시 엄마가 없으니 더 날뛰었습니다. 그냥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것만 해도 힘들었어요. 확실히 나이가 드니까 체력적으로 힘이 들었지만 그래도 손자의 얼굴을 보면 힘든 것도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손자를 보고 있었는데 유치원에서 손자를 데리고 놀이터에 갔어요. 할머니,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응? 나 딸기맛 아이스크림 사줘. 아이스크림 먹으면 그네만 타고 바로 집으로 가서 양치하고 씻을게. 응? 엄마 없을 때 사줘.
아이스크림? 아유, 알겠어. 그러면 할머니가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슈퍼에 가서 아이스크림 사올 테니까 여기 가만히 그네 타고 있어. 알겠지? 어디 가지 말고 그대로 있어야 해. 누가 뭐 사준다고 해도 따라가면 안 돼. 알지? 금방 다녀올게. 손자는 유난히 아이스크림을 좋아했어요. 며느리는 손자의 건강을 생각해서 아이스크림을 잘 사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본인이 여행 갈 때는 저한테 특별히 사줘도 된다고 허락했죠. 손자도 그걸 알고 엄마가 없으면 저한테 사달라고 유난히 떼를 쓰고는 했습니다. 원래 손자는 제가 아이스크림을 사온다고 하면 가만히 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아무렇지 않게 그네를 태우고 혼자 놀이터 앞에 있는 슈퍼로 향했습니다. 진짜 길만 건너면 있는 곳이라 슈퍼에서도 놀이터가 보이는 가까운 거리였어요. 제가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서 슈퍼를 나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자가 저를 향해 뛰어오기 시작했어요. 딸기 맛이 아니고 포도 맛을 먹겠다고 소리치며 달려오더라고요. 잠시만. 뛰지 마. 알겠어. 성민아. 어떡해. 성민아. 저기요, 119 좀 불러주세요. 어머, 어떡해. 손자는 저를 보고 달려오다 그만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슈퍼로 배달 오는 트럭과 부딪혔거든요. 저는 바로 트럭으로 달려가서 밑에 가서 손자를 보았어요. 손자는 그때까지는 아직 의식이 있던 상태였습니다.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향하는데 평소에 제가 종교가 없지만 하느님과 부처님 온갖 신들에게 다 빌었어요.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얼마나 빌었는지 모릅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보자마자 바로 수술실로 데려갔어요. 저는 수술실 앞에서 벌벌 떨며 문이 열리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 부부에게 연락했어요. 하필 유럽이라 제대로 연락이 되지 않더라고요. 급한 대로 사돈 어른에게 연락해서 병원으로 오라고 했고 마침내 아들과 며느리와 연락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아들에게 듣기로 며느리가 손자 소식을 듣고 거기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비행기표를 끊어 한국으로 오는 아들 부부의 연락을 들었어요. 현실이 믿기지 않아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자는 수술이 매우 길었어요. 수술실 앞에서 사돈 어른하고 둘이 초조하게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 부부가 도착하기 전에 수술이 끝났고 의사가 나와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환자가 너무 어려서 수술을 견디지 못했어요. 이대로 더 수술을 진행하면 아이에게 못할 짓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너무 힘들어요. 이만 보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의식도 없습니다. 사돈 어른은 저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풀썩 주저앉으셨어요. 그러더니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어른이 우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았어요. 그렇게 아들 부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손자는 하늘로 간 뒤였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달려온 며느리는 얼굴이 눈물로 뒤덮여 있었어요. 죽은 손자를 붙들고 며느리는 한참 울었습니다. 듣기가 너무 힘들 지경이었어요. 아들도 오열하고 다들 우는데 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이 들어서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장례식을 하는데 현실이 믿기지 않고 꿈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장례를 치르는 동안 몇 번을 쓰러졌어요. 목 놓아 울다 지쳐 쓰러지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에 와서 며느리는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며느리가 걱정되어 죽을 끓여갔더니 죽그릇을 던지더라고요. 어머니가 우리 성민이를 제대로 보고 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요. 왜 손자를 죽여요, 네? 도대체 왜 어린아이를 혼자 놀이터에 두냐고요? 겨우 6살인데. 손잡고 같이 슈퍼에 갔어야지 왜 그랬냐고. 내 아들 살려내라고. 며느리는 제 얼굴을 보면 계속해서 원망하며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이해했어요. 워낙 힘들게 유산까지 했다가 다시 생긴 아이잖아요. 게다가 유일한 자식이었고요. 제가 봐줄 테니까 마음 놓고 여행을 가라고 했는데 생긴 일이라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며느리한테도 그리고 죽은 손자한테도 너무 미안해서 죄책감이 들었어요. 집을 둘러보면 손자의 흔적이 가득 남아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손자에게 주려고 사놓았던 간식도 많았어요. 거실에는 손자의 장난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도저히 괴로워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들도 손자가 죽고 잠을 못 자고 거실에서 손자 장난감을 만지며 우는 날이 많았어요. 손자가 떠난 후에 다들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너무 미안해서 같이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에게 말하고 혼자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는데 며칠 뒤에 아들이 저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혼하기로 했어요. 아내가 도저히 한국에서 못 살겠대요. 장인어른이 미국으로 넘어간다고 하셨는데 따라가기로 했다고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살면 자꾸 아들 생각이 나서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합의 이혼하기로 했어요. 엄마,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그렇구나. 엄마가 우리 아들한테도 참 미안하다. 나 때문에 이렇게 일이 일어났어. 너무 미안해. 진짜 내가 다 잘못이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미안하다. 며느리는 도저히 이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아들은 그 이혼을 받아들였어요. 저를 원망하는 며느리는 떠날 때까지 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죄책감이 너무 커서 며느리에게 연락을 먼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며느리는 미국으로 가서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손자가 죽고 힘들어하던 우리 아들은 이혼하고 아내까지 잃자 너무 많이 괴로워했어요.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혼자 집에서 술만 마시더라고요. 그런 아들을 보며 너무 미안해서 제가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그래도 그동안 모은 돈이 있어 몇 년은 그걸로 버텼어요. 그런데 아들은 날이 갈수록 증상이 심각해졌습니다. 술을 물처럼 마시면서 살았어요. 몽유병도 걸리고 불면증의 온갖 정신적인 이상 증상은 다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은 허공을 바라보며 헛소리까지 하더라고요. 혼자서만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급기야 집을 나가 주민들에게 욕까지 했습니다. 멀쩡하게 변호사로 활동하다 저렇게 된 게 다 제 탓이었어요. 제가 손자만 잘 돌봤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잖아요. 너무 미안해서 그런 아들에게 절대 뭐라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들이 모은 돈으로 결국 아들의 병원비로 다 쓰게 되었습니다.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돈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대출을 받아 메꾸고 제가 늙은 몸으로 건물 청소도 하면서 병원비를 해결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10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나니 아들은 예전보다 괜찮아져서 입원은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변호사 일을 계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겉으로만 보면 멀쩡한 사람처럼 보여 그나마 다행이었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태로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빚은 늘어났지만 아들이 조금씩 정상적인 사람처럼 행동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사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배가 고파도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살던 집은 며느리 명의라 아들과 작은 원룸에서 둘이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 집 앞에 어떤 택배가 와 있었어요. 시킨 게 없는데 택배가 와서 의아했는데 제 앞으로 온 택배더라고요. 그리고 그 택배를 열고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택배 안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바로 제가 손자를 키우면서 쓴 육아 일기장이 있었어요. 손자가 태어나고 저는 아들을 다시 키우는 기분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딱히 없어서 흘러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아기가 자라면서 일부러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그걸 다 기록했거든요. 며느리는 그런 손재주가 없다면서 제가 쓴 육아일기를 참 많이 좋아했어요. 손자가 죽고 당연히 유품 정리할 때 버린 줄 알았는데 그게 택배로 온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택배는 며느리가 보낸 거잖아요? 자세히 보니 편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머님, 저 며느리예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났네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도망치듯 미국으로 와서 지냈어요. 처음에는 한국을 떠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 인생을 돌이켜봤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베푼 사랑이 얼마나 위대했던 것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사실 얼마 전에 우리 아버지가 하늘로 가셨어요. 아버지까지 떠나보내니까 어머님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가려고 해요. 힘들 때마다 육아 일기장을 보면서 버텼어요. 어머님, 저 다시 받아주세요. 그럼 한국에서 봬요. 며느리의 편지를 보고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손자가 죽었을 때는 현실이 믿기지 않아 눈물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며느리의 편지를 보고 너무 반가워서 눈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진짜 얼마 후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공항에서 귀국한 며느리를 보는데 10년이 흘러도 그대로더라고요. 둘이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며느리가 한국에 오고 저에게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사돈 어른의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은 며느리는 바로 우리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가 한국에 오자 갑자기 상태가 괜찮아졌어요. 술도 더 안 마시고 잠도 잘 자는 모습을 보고 며느리에게 고마웠어요. 10년 동안 미국에서 혼자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우리 엄마 병간에 해줬던 거랑 우리 아들 얼마나 사랑으로 돌봐주셨는지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아들이 죽고 제정신이 아니라 어머님께 원망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우리 남은 인생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내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해서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그렇게 손자를 보내고 나도 죄책감에 사는 게 너무 힘들더라. 나는 이미 너를 내 딸이라고 생각해.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며느리 덕분에 가난에서 탈출해서 빚도 다 갚고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아들하고 며느리는 다시 재혼하는 절차를 밟지는 않았지만 같은 집에서 예전처럼 부부관계로 살고 있어요. 아들은 상태가 점점 괜찮아져서 이제는 정상인으로 보여요. 곧 있으면 다시 복귀해서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셋은 평생 이렇게 서로 의지하며 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손주 생각이 계속 나서 입양 얘기도 나왔는데 그냥 마음을 접었어요. 우리끼리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며느리와 내일은 미리 가신 사돈 부부와 손자에게 가보려고 해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사연인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